별 두 개면 뭐해? 결국은 우리 밥줄 아니야? 많이 드세요. 군인들은 따뜻한 밥 한 끼가 약이니까요. 그 포장마차 사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투스타 장군이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육군 제7보병 사단 정문 앞입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부대 앞 거리가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하죠.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구보 소리와 함께 하루 일과를 마친 군인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거리로 스며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정문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낡은 포장마차 하나입니다. 해장국의 품격이라고 적힌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파란색 천막 아래로 보이는 낡은 테이블 4개와 플라스틱 의자들이 전부였지만 이상하게도 이곳만큼은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낮에는 조용하기 그지없던 이곳이 해가 지면서부터 북적이기 시작해요. 군복을 입은 간부들과 외박 나온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테이블을 채워나가죠. 김치찌개 끓는 냄새와 함께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작은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포장마차 안쪽에서는 김유진이 국자를 들고 뚝배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66살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그녀의 손놀림은 생각보다 민첩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치곤 어깨가 곱고 걸음걸이도 단단했죠. 특히 그녀가 칼을 잡는 모습이나 재료를 다루는 손놀림을 보면 보통 주방 경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정확함이 있었습니다. 아줌마, 해장국 하나 주세요. 방금 부대에서 나온 듯한 이등병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린 얼굴에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어요. 유진은 그 모습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뚝배기에 김치찌개를 정성스럽게 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군인들은 따뜻한 밥 한 끼가 약이니까요. 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명령을 내리던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그녀가 음식을 내주는 모습에는 특별한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장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포장마차 사장이 과거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투스타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30년이 넘는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었던 그녀가 지금은 이곳에서 조용히 국자를 들고 있었던 거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줌마는 어떻게 여기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젊은 병사의 순수한 질문에 유진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냥 이곳 병사들이 좋아서요.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해주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진이 이곳에 포장마차를 차린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저녁과 동시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살고 싶어 이곳을 택한 거였어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는 곳, 그저 평범한 포장마차 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도 무거웠던 책임감도 모두 내려놓고 싶었던 거죠. 매일 저녁이면 부대에서 나오는 병사들과 간부들로 북적였습니다. 누군가는 고향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저녁 후 계획을 얘기했어요. 연애 상담을 하는 병사도 있고 진급 걱정을 토로하는 간부도 있었죠. 유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묵묵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중령님, 오늘도 오셨네요?
단골 손님인 김중령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소주 한 병을 먼저 준비해 두었어요. 오늘 부대 일은 어떠셨어요? 늘 그렇죠. 아, 그런데 아줌마는 정말 군인들 심리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부대에서도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유진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군 생활을 30년 넘게 해왔다는 것,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왔다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질수록 포장마차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유진은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주며 하루를 마무리해 갔어요. 이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죠. 과거의 무거운 기억들은 모두 잊고 그저 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이란 건 생각보다 쉽게 깨지는 법이죠. 특히 과거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진은 아직 몰랐어요. 곧 자신의 조용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범했던 어느 화요일 밤, 시계가 9시를 가리킬 무렵이었습니다. 유진은 늘 그랬듯 마지막 손님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포장마차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평소 이곳을 찾던 군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의 사람들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친 남자 셋이 포장마차로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부터가 범상치 않았죠. 가장 앞서 걷는 남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백상훈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그는 이 동네에서 회장님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어요. 뒤따라 온 2명은 그의 부하들 같았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포장마차구나. 백상훈이 포장마차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유진에게 머물렀어요. 유진은 본능적으로 뭔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지만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일단 자리부터 잡자. 곧 손님이 올 거야. 백상훈 일행이 자리에 앉자마자 또 다른 차 한 대가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택시였어요. 택시에서 내린 건 군복을 입은 젊은 병장 하나였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박상우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상우야, 여기 앉아. 백상훈이 박상우를 부르며 손짓했습니다. 박상우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뭔가 내키지 않는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아줌마, 소주 몇 병하고 안주 좀 준비해줘. 백상훈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들의 분위기가 보통 손님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특히 박상우는 계속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술이 나오자 백상훈이 박상우에게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상우야, 저녁이 며칠 안 남았다며? 축하해. 감사합니다. 박상우의 대답은 짧고 어색했습니다. 유진은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면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전역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어? 백상훈의 목소리가 조금씩 위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야, 대답을 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 정말 모르는 일이라서. 박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백상훈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때 백상훈의 부하 중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야, 이 새끼가 지금 우리를 우롱하는 거야?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주방에서 지켜보며 언제든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30년 넘는 군 생활로 단련된 그녀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아줌마, 술이나 한 병 더 따라봐. 백상훈이 갑자기 유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어요. 옛날엔 말만 하면 벌떡벌떡 서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야. 지금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장사나 하고 있네. 유진은 말없이 소주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아채기 시작한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아, 참. 상우야, 내가 아는 그 이야기 말이야. 부대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백상훈이 다시 박상우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우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어요. 정말 모른다니까요. 전 그냥 말단 병사일 뿐이에요. 말단 병사가 그런 걸 다 알고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백상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조용히 국을 저으며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상훈이 갑자기 유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별 2개면 뭐해? 결국은 우리 밥줄 아니야? 그 순간 포장마차 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해졌습니다. 유진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별 2개라는 말은 소장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백상훈이 마치 유진의 과거를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다는 거였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백상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숨겨왔던 날카로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백상훈의 별 2개면 뭐해라는 말이 포장마차 안에 울려 퍼진 후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야, 박상우. 내가 부대에서 본 것들 말이야. 백상훈이 다시 박상우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확실한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백상훈이 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박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진 속에는 군 간부들이 누군가와 돈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내가 휴대폰으로 찍은 거 아니야? 똑똑한 놈이더라. 박상우는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백상우는 계속 몰아붙였어요. 자, 그럼 이제 선택해. 조용히 전역하고 우리와 협력할 거야, 아니면. 백상훈이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박상훈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때 백상훈의 부하 중 하나가 소주병을 들더니 갑자기 유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우리 대화 잘 들었지? 혹시 못 들었으면 가까이 와서 들어봐. 그리고는 유진의 머리 위로 소주를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술이 유진의 머리와 어깨를 적셨어요. 하지만 유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반응이 없네. 귀가 먹었나? 또 다른 부하가 유진의 앞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포장마차 안쪽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학생 2명이 눈물을 글썽이며 뒤로 물러났어요. 백상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2개 달고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사는구나. 세상 참 재미있어. 유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2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억눌러온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백상훈의 입에서 유진의 심장을 멈춰버릴 만한 말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김정우 대령 죽인 여군 사단장. 그거 당신이었지? 유진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김정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크아하, 그땐 우리 형이 큰 돈 벌었지. 진짜 고마웠어, 그때. 백상훈이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어요. 김정우. 26살에 육군 사관학교를 같이 졸업한 동기였습니다. 유진이 생전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였어요. 그는 정의감이 강했고 부정부패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15년 전 김정우는 군 내부의 거대한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군납업체와 결탁해서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사건이었어요. 김정우는 이를 폭로하려고 했고 유진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유진아,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어. 이런 일들 때문에 진짜 고생하는 건 결국 일선 병사들이야. 당시 대령이었던 김정우의 목소리가 유진의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유진은 준장이었고 김정우보다 계급이 높았어요. 하지만 유진은 김정우를 말렸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었죠. 정우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그게 유진이 김정우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김정우는 차량 사고로 사망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불행한 사고였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때 사건 처리한 게 우리 형이거든. 백상만 소령. 지금은 중령으로 진급했지만 백상훈의 말에 유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백상만. 당시 정보사령부 담당 헌병 장교였던 그 사람이 김정우의 죽음을 사고사로 처리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때 김정우 대령을 말린 게 바로 당신이었다는 거야. 우리 형한테 들었거든. 만약 당신이 김정우를 도왔다면. 백상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김정우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뜻이었죠.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김정우를 구하려고 말렸던 게 아니라 결국 죽음으로 내몬 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 죄책감 때문에 유진은 저녁과 함께 모든 걸 포기하고 이곳으로 온 거였어요. 자, 이제 분위기도 좋아졌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백상훈이 박상우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김정우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백상훈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호랑이의 꼬리를 밟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그날 밤 술자리는 결국 최악으로 끝났습니다. 백상훈 일행은 박상우를 거의 협박 수준으로 몰아붙인 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포장마차를 떠났어요. 박상우는 겁에 질린 채로 택시에 오르며 유진에게 죄송하다는 인사만 남겼습니다. 유진은 혼자 남은 포장마차에서 묵묵히 뒷정리를 했어요. 머리카락에서 아직도 소주 냄새가 났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밤 들었던 그 이름이었죠. 김정우. 다음 날 이른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포장마차에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포장마차 천장 구석진 곳으로 올라가 작은 패널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저장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3년 전 포장마차를 시작할 때부터 설치해둔 CCTV 시스템이었어요. 군인 출신답게 유진은 항상 대비를 철저히 하는 편이었죠. 다행히 모든 게 녹화되어 있네. 유진이 저장 장치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젯밤 벌어진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백상훈이 소주를 붓는 장면, 박상우를 협박하는 모습, 그리고 김정우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영상을 복사해서 USB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최정윤 대령, 군 인사사령부에서 일하는 후배였어요. 전화를 걸기 전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3년 동안 과거와 완전히 선을 그었는데 이제 다시 그 세계로 발을 들여놓아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김정우의 이름을 들은 순간부터 유진은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여보세요, 정윤아.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최정윤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전역한 후 연락을 거의 끊었거든요.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네, 뭐든 말씀하세요. 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윤아, 김정우 얘기 다시 열어볼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최정윤이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배, 그건 완전히 매장된 사건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사고사로 결론 났고, 알아.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백상만 소령, 지금은 중령이겠지. 그 사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 말이야. 최정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유진은 어젯밤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백상훈이라는 남자가 나타난 것부터 김정우에 대해 언급한 것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백상만 중령은 지금도 정보사령부에 있어요.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래서 더 문제야. 정윤아, 혹시 그때 통화 기록이나 문서들 중에 남아있는 게 있을까? 최정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하나 있어요. 김정우 대령이 사망하기 전날 밤에 누군가와 통화한 기록이 있거든요.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져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유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누구와 통화했는데? 백상만 소령이요.
당시 계급으로는 소령이었죠. 통화 시간이 꽤 길었어요. 거의 30분 정도. 유진은 그제야 퍼즐의 한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김정우가 죽기 전날 밤 백상만과 긴 통화를 했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윤아, 그 통화 내용 녹취록은 없어? 그때는 녹취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통화 시간과 발신 위치는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최정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김정우 대령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보고서 초안이 하나 있어요. 미완성이긴 하지만 군내 비리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당시에는 개인적인 메모 정도로 여겨져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유진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김정우가 목숨을 걸고 남기려 했던 그 증거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정윤아, 나 서울로 올라갈게. 그 자료들 좀 볼 수 있을까? 선배,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백상만 중령은 지금 꽤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더 해야 하는 거야. 김정우가 목숨 걸고 밝히려 했던 진실을 이제라도 세상에 알려야지. 유진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포장마차 사장으로 살면서 잊으려 했던 군인 김유진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선배. 조심스럽게 준비해 볼게요. 그런데 선배도 조심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선배의 정체를 알고 접근한 거라면. 최정윤의 걱정이 담긴 목소리에 유진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난 아직 죽지 않았어. 그리고 이번엔 김정우를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유진은 USB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유진은 서울에서 돌아왔습니다. 최정윤 대령과의 만남은 예상보다 더 많은 것들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김정우가 남긴 미완성 보고서에는 군내 비리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고 백상만과의 통화 기록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유진은 이제 단순히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정부패까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포장마차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상우 병장이었죠. 8시 정각에 박상우가 포장마차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일주일 전의 공포가 남아 있었어요. 아줌마, 죄송해요. 그날 일로. 박상우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유진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어요. 앉아요. 따뜻한 국 한 그릇 먼저 드세요. 유진이 정성스럽게 해장국을 끓여 박상우 앞에 놓았습니다. 박상우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상우 씨, 저녁이 며칠 남지 않았죠? 네, 이제 열흘 정도 남았어요. 박상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유진은 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백상훈 같은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은 상태에서 평온한 저녁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상우 씨, 그날 그 사람들이 보여준 사진들 기억하죠? 박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떻게 그런 걸 찍게 되었는지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냥 부대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어떤 일들이었는데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상우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간부들이 외부 사람들과 만나서 돈 봉투를 주고받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인 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대 물품이나 급식 관련된 거래였던 것 같아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우가 15년 전에 발견했던 것과 같은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게 된 거군요. 네.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휴대폰도 압수당했고, 박상우가 말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부대 안에 그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유진은 박상우가 생각보다 예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어요. 상우 씨,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유진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공식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박상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명예 전역 명령서예요. 제가 직접 서명한 거죠. 박상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예 전역이라는 건 일반적인 만기 전역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아줌마가 어떻게 이런 걸?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명령서가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박상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다면 증언해 주세요. 당신이 본 것들을 정식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박상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함께 할 테니까. 그때 박상우가 갑자기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줌마, 혹시 정말 군인이셨던 거예요? 유진은 대답 대신 박상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게 제가 남겨주는 마지막 예우예요. 하지만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박상우는 명예 전역 명령서를 들여다보며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용기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증언한다면 정말 안전할까요? 약속드릴게요. 당신을 끝까지 보호하겠어요. 유진의 말에는 30년 군 생활이 주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박상우는 그 무게를 느꼈어요. 마침내 박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유진과 박상우는 함께 증언서를 작성했습니다. 박상우가 목격한 부대 내 비리 현장들, 백상훈 일행이 그를 협박한 과정, 그리고 군 간부들의 부정한 거래 정황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유진은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CCTV 영상과 최정윤 대령에게서 받은 자료들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15년 전 김정우의 죽음과 현재의 부정부패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모든 자료를 국방부 조사실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박상우는 명예 전역 명령서를 받고 부대에서 당당하게 나왔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유진이 박상우에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포장마차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뭔가 달라진 유진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3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김유진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상우의 증언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미뤄왔던 일이었죠. 그날 오후 유진은 포장마차 문을 일찍 닫고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파주시 근처 비무장지대 인근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김정우가 생전에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차를 몰며 유진은 15년 전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김정우의 장례식 날 그의 어머니가 유진에게 건넨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정우가 당신을 많이 좋아했어요. 혹시 시간이 되면 가끔 교회에 들러주세요. 정우가 아끼던 물건들을 거기 맡겨뒀거든요. 하지만 유진은 한 번도 그곳을 찾지 못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죠. 자신이 김정우를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교회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평화의 교회라고 적힌 간판이 낡아 보였어요. 유진은 차에서 내려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연건 70대로 보이는 목사님이었어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을 맞이했습니다. 혹시 김정우 대령을 아시나요? 유진의 질문에 목사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 정우 형제님을 아시는군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고요? 네, 정우 형제님이 생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언젠가 김유진이라는 분이 찾아올 거라고. 그때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두셨어요. 유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우가 자신을 위해 뭔가를 남겨뒀다는 거였어요. 목사님은 유진을 교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예배당을 지나 목사님 사무실로 들어가니 구석진 곳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정우 형제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가져오신 거예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김유진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상자를 유진 앞에 놓았어요. 상자 위에는 유진의 이름이 적힌 편지 봉투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김정우의 친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유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나 봐.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다면 이 상자 안의 것들이 도움이 될 거야.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만에 받는 김정우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상자를 열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검은색 다이어리였어요. 김정우가 생전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김정우의 마지막 며칠간의 기록들이 나타났어요. 3월 15일.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백상만 소령이 업체들과 주고받은 문서들이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걸 밝힐 수 있어. 하지만 위험하다. 이미 눈치챈 것 같아. 3월 17일. 유진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해해. 그녀도 자신의 위치가 있으니까. 하지만 혼자서라도 해야 한다.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어. 3월 19일. 백상만이 직접 연락해 왔다.
만나자고 한다. 아마 이게 마지막 일 것 같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언젠가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줄 거라 믿는다. 그게 유진이라면 더욱 좋겠고, 유진은 일기를 읽으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김정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믿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글이 적혀 있었어요. 유진아, 진실을 알리는 순간 나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언젠가는 끝장을 낼 거라 믿는다. 그게 유진이라면 나는 기꺼이 죽는다. 상자 안에 USB가 있어. 거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 부탁해, 유진아. 유진은 상자 속을 뒤져 작은 USB를 찾았어요. 15년 전 기술로 만들어진 낡은 USB였지만 김정우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야, 미안해. 이제야 움직인다. 유진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목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 형제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김유진 씨가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었어요. 김정우가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들과 현재 박상우의 증언,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자료들을 합치면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였습니다. 상자에는 USB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었어요. 김정우가 비밀리에 녹음한 백상만과의 통화 내용, 그리고 군내 비리 조직도까지 상세하게 그려진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유진이 상자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나서며 유진은 김정우의 묘소에 잠시 들렀어요. 작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정우야, 약속할게. 이번에는 끝까지 해낼 거야.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정에 내가 완성시킬게. 그날 밤 포장마차로 돌아온 유진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김정우의 유품을 찾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그동안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15년 전 김정우가 목숨을 걸고 모은 자료들과 현재의 증언들을 완벽하게 연결시킨 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 유진은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정윤 대령이었어요. 정윤아, 오늘 밤 내 포장마차로 와줄래?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와야 해. 선배, 무슨 일이세요? 드디어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왔어. 군 인사처장님과 헌병 대장님, 그리고 국방부 감찰실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줘. 최정윤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박상우에게 걸었어요. 상우 씨, 오늘 밤이 마지막이에요. 용기 낼 수 있겠어요? 네, 준비됐어요.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박상우의 목소리에는 일주일 전과는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은 예상치 못한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백상훈에게였습니다. 오늘 밤 9시에 포장마차로 와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
아줌마가 갑자기 왜 오지 않으면 후회할 거예요. 형님 얘기도 나올 테니까. 백상우는 잠시 말이 없다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포장마차 앞에는 평소와 다른 차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군용 차량 2대와 검은색 승용차 1대였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최정윤 대령이었어요.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유진이 요청했던 고위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군 인사처 차장 김준호 준장, 헌병대장 이성민 대령, 그리고 국방부 감찰실 박철수 과장이었어요.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준호 준장이 유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유진이 현역 시절 함께 근무했던 후배였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유진이 그들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곧이어 박상우도 도착했어요.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상훈이 나타났어요. 그는 포장마차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백상훈이 유진에게 따졌지만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앉으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자 유진은 포장마차 안쪽에서 큰 모니터를 끌고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장비였어요.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15년 전부터 이어져 온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군인 특유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 있었어요. 이미 포장마차 사장이 아닌 김유진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일주일 전 이곳에서 벌어진 일부터 보시죠. 유진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백상훈이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붓고 박상우를 협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어요. 백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유진이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백상훈이 김정우 대령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었어요. 예전에 김정우 대령 죽인 여군 사단장. 그거 당신이었지? 그때 우리 형이 큰 돈 벌었지. 백상훈의 목소리가 포장마차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제 김정우 대령이 죽기 전날 밤 누군가와 나눈 통화를 들어보시죠. 유진이 USB를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곧 김정우와 백상만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백소령, 내가 가진 증거들을 보면 당신도 끝이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김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대령, 그런 위험한 생각은 그만둬. 당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백상만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럼 당신이 도와줄 거야? 도와주긴. 대신 조용히 묻어주면 어떨까? 서로 손해볼 것 없이 말이야. 통화가 끝나자 포장마차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사람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박철수 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김정우 대령이 직접 녹음한 거예요. 그의 일기장에도 모든 경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진이 김정우의 일기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마지막 며칠간의 기록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정우 대령이 목숨을 걸고 모은 군내 비리 증거들입니다. 유진이 또 다른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군납업체와 군 간부들 사이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들이 상세하게 나타났어요.
현재도 같은 패턴의 비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상우 병장이 목격한 것들이 바로 그것이죠. 박상우가 일어나서 자신이 준비한 증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어요. 저는 지난 2달 동안 부대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거래들을 목격했습니다. 특정 간부들이 외부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돈봉투를 주고받는 장면들을. 백상훈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조용히 하세요. 이성민 헌병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상훈 씨, 당신은 현재 증인협박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김준호 준장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백상만 중령에 대한 긴급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조치해 주세요. 유진은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15년 전 김정우 대령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가 오늘 밤 드디어 실현됩니다. 이 정도면 군 검찰 직권조사 사안이죠? 박철수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졌어요. 1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든 군내 비리 스캔들의 수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었어요. 백상훈은 업무방해 및 협박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형 백상만 중령은 군사기밀 누설과 은폐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5년 전 김정우 대령의 죽음도 재수사가 시작되어 타살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김정우가 목숨을 걸고 폭로하려 했던 군납업체 비리 조직이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부정부패 사건이 밝혀지면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검거되었어요. 아줌마,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포장마차 단골이었던 김중령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설의 여군 장군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김유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진은 더 이상 포장마차에 없었어요. 3개월 전 그날 밤 이후 유진은 포장마차를 정리했습니다.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정우가 원했던 정의가 실현되었고 더 이상 숨어 지낼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현재 유진은 국방부군 인권센터 명예고문으로 위촉되어 새로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내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군복을 다시 입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군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최정윤 대령이 유진을 찾아왔습니다. 유진은 방금 한 방송국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 인터뷰를 마친 참이었어요. 피곤하지만 보람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유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포장마차는 정말 그만두신 거예요? 응. 이제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 사실 유진은 포장마차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날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별 2개는 술 따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무게는 수많은 병사들의 눈물 위에 올라간 거니까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를 지켜주세요. 김유진 올림. 그 쪽지는 지금도 포장마차 자리에 붙어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사장이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거든요. 선배, 박상우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대학교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대. 박상우는 명예 전역 후 학업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유진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왔어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한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감사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배,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포장마차에서의 평온한 생활을. 최정윤의 질문에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 유진은 정말로 후회하지 않았어요. 포장마차에서 보낸 3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젊은 병사들과 나눈 따뜻한 대화들이 자신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김정우 대령님께는 어떻게 보고 드릴 거예요? 최정윤의 말에 유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미 보고했어. 며칠 전 유진은 김정우의 묘소를 다시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보고했어요. 정우야, 약속 지켰어.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가 드디어 실현됐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그날 묘소 앞에서 유진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을 모두 털어낸 듯한 시원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배,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군 인권센터 일을 계속할 거야. 김정우가 원했던 진짜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어. 유진의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군 내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병사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김정우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배님을 전설의 장군이라고 부르던데 기분이 어떠세요?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설이 되고 싶어서 한 일은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실제로 유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관철시킨 진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며칠 후 유진은 새로운 사무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김정우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포장마차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별 2개는 술 따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진은 그 글귀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자신이 달고 있던 별 2개의 진짜 무게를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퇴근길에 유진은 우연히 옛 포장마차 자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장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는 여전히 군인들이 북적이고 있었어요. 별 2개면 뭐해? 언젠가 백상훈이 던진 그 말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별 2개의 진짜 무게는 권력이나 계급이 아니라 책임과 정의였다는 걸 유진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김정우가 꿈꿨던 세상, 진정한 정의가 살아있는 군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유진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별 2개의 진짜 무게였습니다.